주식으로 1,000만원으로 수백억을 벌고 키움증권, 미래에셋투자증권 등 실전 투자 대회 1억 리그에 참가할 때마다 1, 2위를 기록한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1,000만원으로 8,000만원을 만들고 8,000만원이 20억이 되었고 지금 그 20억이 수백억 자산으로 불어났다고 그는 말합니다. 주식으로 자산이 이렇게 불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시장을 보면서 승부를 봐야 될 타이밍과 쉬어가야 될 타이밍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가 주식시장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저자는 손실 없는 투자 원칙 책을 쓴 남석관 투자자입니다. 저자는 17년 전 실전 투자 대회에서 2위를 기록한 것과 최근에 1위를 기록한 것의 투자 스킬은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배워두면은 이렇게 1, 20년 이상 평생 써먹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책에서 딱 한마디만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것이 있어도 그게 수백, 수천, 수억 원의 가치를 할 거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자는 이번에 쓴 책이 이제 마지막 책이며 노하우를 총 집합해서 쓰려고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의 자녀들이 주식을 하고 싶을 때 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고 말을 하는데요. 자, 손실 없는 투자 원칙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컨텐츠로 오늘 영상인 이 시장에 대한 것과 다음 영상에서는 이 재료에 대한 것, 그 다음 영상에서는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으로 수백억을 번 슈퍼개미의 시장 보는 법 강의이고요. 자, 첫 번째는 시장 상황을 알아야 된 이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단 한 가지, 세 번째는 이제 금리, 네 번째는 장세, 다섯 번째는 계절, 이러한 것에 따른 투자 전략 포인트까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언제 투자해야 되고 언제 쉬어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될 때와 쉬어가야 될 때를 확실하게 알게 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시장을 왜 알아야 될까요? 미국 시장에서 상승하거나 또는 하락한 섹터는 곧바로 당일에 한국 시장에도 똑같이 반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하면은 한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섹터가 급등을 합니다. 또 테슬라가 상승을 하면은 2차 전지 섹터가 긍정적인 분위기를 얻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렇게 미국 증시를 뒤따르는 이 커플링 현상은 무척 오래되었고 빈번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이를 보면은 거의 동조화되면서 거의 동일하게 움직여 왔죠. 그래서 미증시에서 먼저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은 한국 증시 삼성전자도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증시 등 시장 상황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뭘 보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금리를 알아두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경제 지식을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요. 성공하고 싶은 투자자가 갖춰야 될 시장 분석 능력도 대단한 것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다만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를 알면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자, 금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자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동자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적금을 들 때 금리가 연 4%라면 어떻게 될까요? 1,000만원을 저축할 때 그러면 40만원을 플러스로 얻겠죠. 때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금리가 4%인 경우에서는 이자로 40만원을 더 줘야 됩니다. 즉 금리라는 것은 돈을 저축하거나 빌릴 때 쓰이는 이자율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금리가 국내, 글로벌 경제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어느 나라 금리냐? 바로 미국의 금리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이 미국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 상장된 중소형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여러분들?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인 미 연준이 있습니다. 이 연준에서는 경제정책을 만들 뿐만 아니라 통화량을 조절하고 금리를 결정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금리를 결정할 때는 기존에 있는 통화정책을 바탕으로 기준금리라는 것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이 CPI가 목표 수준보다 높거나 실업률이 적정할 경우에서는 금리를 인상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겠지만 이때는 금리를
금리를 인상한다 하고요. 반대의 경우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게 통화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금리를 이제 FOMC라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는 회의에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딱 공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또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발언 자체로도 시장 분위기가 조절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라면은 FOMC에 주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미 증시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미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미국의 금리다. 주식 투자자라면 이 미국의 금리와 한국의 또 금리 정책을 살펴보면서 투자 방향성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부터 자세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에선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와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 두 시기로 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금리 인상기의 투자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물가가 오르면은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금리라는 것을 인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리를 높이게 되면은 물가가 상승한 것이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로 가면은 이제 기업의 실적이 감소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가도 잡히고 주가도 떨어지는 상황을 이제 겪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될 쯤에서는 주가가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금리 인상기의 차트입니다. 이게 코스피 지수이고요. 이게 한국의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서 보면 어때요? 지수가 고점에서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마무리 국면, 이렇게 더 이상 인상하지 않는 국면에서는 주가가 바닥을 치고 이렇게 또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상기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 투자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차트를 보면은 고점에서 떨어질 때 데드크로스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 데드크로스라는 것은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주가도 떨어지는 모습을 뜻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코스피가 차트상에서 이때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이 5선, 10선, 20선, 60선, 120선을 보시면은 다 하단으로 이탈이 되면서 데드크로스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선이 밑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10선도 밑으로 떨어지고 20선도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즉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되는 시작 초입이면서 이렇게 차트상에서는 데드크로스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면은 신규 매수는 중단을 하고요. 다음에 이 진바닥이라는 최저점을 뜻하거든요. 이 바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투자를 하고 싶더라도 과감히 쉬는 것도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고 이때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금리가 인상이 되다가 인상의 이제 마무리 국면에서 주가가 이제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죠. 이렇게 반등을 하는 이런 시기 때에서는 어떤 섹터가 가장 반등을 좀 잘하냐면은 실적이 좋으면서 반영이 되는 섹터가 가장 먼저 반등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차전지였죠. 바로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2022년 9월에서 10월 이때 이제 반등이 처음에 나올 때 이때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포스코홀딩스가 이때를 저점으로 딛고 이렇게 그 다음에 쭉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시장의 인기주의면서 실적도 이제 동반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좀 크게 나온 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우리가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시기가 2021년에서 22년이었어요.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왜 이때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었냐면은 그 이전에 보시면은 2020년도에 이때 지수가 떨어졌을 때 코로나 경제 위기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한국 또한 막대한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넘치다 보니까 주가랑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딱 뛰었는데요. 거의 뭐 폭등한 수준이었고 그 결과 이제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금리 인상 정책을 시작을 해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1년 6월 달일 때 코스피가 3,300을 찍었지만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덩달아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은 이렇게 하락세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35%나 떨어졌고요. 이때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데 누구도 바닥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기간과 강도를 누구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지나고 나서야 아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로 시장에서 넘쳐나던 유동성은 줄어들게 되었고 주식시장도 하락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도 마무리 국면에 이르자 주가는 바닥을 치고 이렇게 슬슬 회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리 기조에 따라서
따라서 주식 시장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금리 인하기에 대한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코로나발 경제 위기처럼 세계를 이제 빠른 속도로 위축시키는 이벤트나 이런 경제 침체의 징후가 나타나게 되면 나라에서 이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버립니다. 왜냐면은 이럴 때 이제 투자나 이렇게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빚에 대한 이자 부담도 줄어들게 되고요. 소비도 늘어나고 기업들의 실적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개선이 되고 경제가 어느 정도 완만해지면 주식시장이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해요. 자, 이 시기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는 금리를 인하하는 초입 시기에서는 이렇게 인하할 때 초입 시기에서는 주식 투자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침체적인 요소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는 초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은 그리고 금리도 더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되면 금리 인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모였던 이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다음엔 상승으로 이끌면서 오버슈팅을 이끈다고 해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는 초기 시기와 중후반부 시기에서는 투자 대응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초기 시기에서는 처음엔 보수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중후반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보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주목해야 될 거는 새롭게 시장의 중심주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이 위기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기업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발 경제 위기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비대면이라는 기존에 없던 새 모델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큰 수혜를 얻는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 관련주나 아니면 플랫폼 관련주인 네이버, 카카오가 큰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기존의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판도를 만들어서 시장을 재편하게 이끈다고 합니다. 그때 새롭게 재편된 시장 안에서 새로운 시장 중심주가 탄생을 하는데 우리는 이 중심주를 노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금리 인하기와 인상기의 투자법을 알아보았고요. 자, 그 다음은 장세에 따른 투자법을 알아볼 텐데요. 장세는 이렇게 하락장과 그 다음에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하는 장, 그 다음에 횡보장, 그 다음에 상승장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락장입니다. 이 하락장의 원인은 뭐 경기 침체나 정치적 위기,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갈등 또는 자연재해 속에서 뭐 전염병이 있겠고요. 그럼 최근에 있었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장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하락장의 특징은 지수가 고점에서 10% 이상 하락하고 그 하락 추세가 1, 2개월 이상 지속이 되었을 때 하락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돌발 이슈가 생겼을 때 뭐 지금은 그로 인해서 지수가 빠지는 일은 덜하지만 과거에는 그러한 이슈로 코스피가 급락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2, 3일 만에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락장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 2개월 이상이 지속이 되는 것이 하락장의 특징이고 그 기간이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지수가 이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은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것이 맞다고 해요.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시총이 큰 여러 대형주들도 덩달아 떨어지고 있는데 운 좋게 내가 보유한 종목이 잘 버틴다고 해서 절대 안심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수가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중심주, 새로운 시장 주도주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종목은 소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997년 차트입니다. 이때는 IMF 외환위기 때였는데요. 이때 보시면 이 지수가 이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이 되면서 여기서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이상 급락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했으나 재차 하락하는 장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은 눈치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 때입니다.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가다가 데드크로스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상 지수가 떨어졌고 그리고 이 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1년 이 6월 달 때부터 금리 인상 하락장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게 1년 6개월 가량 하락이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겪은 하락장이 굉장히 긴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살아남으신 투자자라면은 그 어떤 장도 앞으로는
정도는 쉽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봉상에서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면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때 전략 매도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것도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어떻게 보면 이탈하고 있죠. 5선, 10선이 20선을 이탈하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런 것인가? 그럼 이제 약간 좀 난해지죠. 그래서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월봉이나 뭐 주봉 같은 건 잘 안 본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로지 일봉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본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 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럴 땐 여러분들이 월봉을 보시면은 좀 더 간편하면서 확실하게 이 포인트들이 잡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6월의 최고점에서 꺾일 때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5선과 그 다음에 10선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때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명확하게 이탈이 나오죠. 그 다음에 5선과 10선이 명확하게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 지수는 회복 기조를 보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월봉이나 주봉을 보면서 이렇게 이평선들을 보면서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들을 파악하면서 가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2008년 당시에도 보시면은 이 5선과 10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주가는 쭉 하락했죠. 그 다음에 다시금 5선과 10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주가는 반등 기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기에 난해하신 분들은 월봉으로 좀 보시되 월봉의 단점은 신뢰도는 높으나 만들어지는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월봉, 주봉, 일봉 복합적으로 보시면서 판단하시면은 좀 더 일봉상에서 여기가 이제 데드크로스가 발생해서 여기서 팔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엔 바닥 확인 후 상승장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고 해요. 끝이 안 보이는 긴 터널도 출구가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이 하락도 이 최저점을 다진 이후에는 반등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악재가 끊임없이 보도가 되고 반대 매매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이 되면요, 저자는 경험상 바닥이 멀지 않았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투기적인 요인이 많은데요. 상승장에선 그래서 오버슈팅, 그 다음에 반대로 급락장에서는 언더슈팅, 밑으로 슈팅이 나오는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업 가치와 비교해서 과도하게 하락하고 불투명한 악재들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은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시도하면서 순식간에 하락 이후 반등장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락 시기가 좀 길었다면은 저자 경험상 대체로 이제 V자 이렇게 반등하는 게 아니라 회복했다가 바닥을 다지고 일정 기간 박스권 장세를 겪었다가 상승하는 장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하락 이후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이 장세에서는 반등을 암시하는 요소들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 시장의 나스닥과 S&P 500도 떨어졌는데 만약 미증시에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나 또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뭐 기아, LG화학 이러한 대형주들이 바닥을 다지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면은 반등장이 왔음을 암시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자, 이때 근데 투자 포인트는 하락하기 전에 시장 주도를 했던 종목과 그 다음에 하락 이후에 반등을 할 때 이때 주도하는 종목은 확연히 다르다고 해요. 두 시기의 시장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반등장에서는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전 종목이 같이 떨어지지만 반등을 할 때는 제한된 섹터만 반등하는 경우들이 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할 때는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뜨거운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 이렇게 하락해서 겪었던 아픔을 만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시기에 LG 생활건강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밑에 차트가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를 제가 넣었는데요. 코스피 지수 차트는 9월 달에 바닥을 한번 찍었죠. 뭐 이때 지수에 따라서 살짝 반등을 함께 했으나 그 뒤로 이제 2023년 지수가 나름 우상할 때 이 LG 생활건강이라는 차트는 보시면 계속 쭉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LG 생활건강이 반등다운 반등을 했다라고 보긴 어렵죠. 반면에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지수가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 오히려 이 종목은 강하게 움직이다가 쭉 날아가 버렸죠. 뭐 지나고 나서 뭐 하는 얘기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만 관심을 가지면은 앞으로 이 섹터가 미래지향적이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은 아실 수 있거든요. 뉴스만 좀만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뭐 AI다, 뭐 반도체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미래지향적인 섹터잖아요. 뭐 2차전지다, 뭐 로봇이다. 그런 섹터와 단순히 그냥 화장품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미래지향적인 느낌은 전자가 가깝죠. 그리고 이런 섹터들 뉴스도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횡보장입니다. 이 횡보장에서는 시장이 좀 불확실해서 삼성전자처럼 대형주가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고점에서 빠져도 더 빠지지 않는 장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횡보장의 특성인데요. 지수가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전
전저점을 바닥으로 다지면서 꾸준히 오르내림을 한 장세가 횡보 박스권 장세라고 합니다. 자, 그 장세가 바로 지금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고 횡보 박스 장세가 나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24년 1월 시장이 약간 이렇게 하락 이후에 더 이상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 전저점까지도 빠지지 않는 약간의 박스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폭이 시원시원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횡보장에서는 철저하게 개별적인 이슈에 주목을 해서 공부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개별 종목으로 투자 자금이 쏠린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챗GPT라든지 또는 이제 뭐 초전도체라든지 뭐 AI라든지 아니면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사우디 네옴시티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것들이 2023년도에 강했거든요. 이런 이슈에 사람들이 이제 목말라서 눈에 불을 켜고 시장을 지켜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하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기업의 호재가 단발적인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이슈로 보이면은 추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버슈팅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가장 핫했던 게 에코프로도 있겠지만, 개별 이슈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23년 연초에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 소식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쭉 상승이 나왔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한 이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기의 지수는 어땠습니까? 박스권 장세였죠. 박스권 장세에서는 단기 투자가 좀 능수능란한 분들은 이런 상승장보다 더 많은 수익을 또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상승장입니다. 경제가 더 좋아지거나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또 개선이 되거나 유동성이 이제 확대가 될 경우에서는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지수가 이런 전고점들을 넘어가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장세를 이런 상승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시기에선 지수가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뭐 정배열도 나타나고요. 대형주들이 오랫동안 상승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이 상승 초기에 이럴 때 투자를 했으면은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가 바로 상승장이라고 합니다. 이 상승장의 특징은 그냥 아무거나 사도 잘 가요. 근데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이런 시기,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그런 시기는 상승장에 치지 않는다고 해요. 상승장은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찍는 것을 상승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장이 몇 개 없었다고 했는데요. 이런 2007년에 코스피가 2000을 돌파하면서 그 전에 이렇게 딱 전고점도 돌파한 이런 신고가, 이런 데를 이제 상승장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 코로나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찍으면서 또 상승장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시장은 35년 저자의 투자 인생 동안 몇 번 겪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장세에 따른 투자 전략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 계절에 따른 투자 전략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저자가 말하는 증시 4개론인데요. 주식 투자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열매가 몇 개를 기다리고 그다음에 가을 무렵에 결실을 거두면 된다고 하는데요. 1분기나 2분기는 대체적으로 상승기라고 보면 되겠고요. 가을이나 겨울 이렇게 3분기나 4분기는 횡보하거나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각 계절별로 살펴보면은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봄인데요. 이때는 탐색기입니다. 뭔 말이냐면은 1월에는 중소형 개별 주식들 중에서 한 해에 이슈로 떠오를 만한 주식들이 조명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1분기는 앞으로 상승할 종목을 고르는 탐색의 시간입니다. 이때는 외국인이나 기관 역시 적극적인 매수를 줄이고 어떤 섹터가 유망할지 분석하고 탐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1분기는 다가올 2분기, 이 여름을 앞두고 뭐 여름 관련주를 뭐 선침해도 좋다고 하고요. 간접 투자로 이제 펀드를 가입하려면 1분기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에서는 매수한 주식이 손실이 나더라도 종목이 괜찮으면 손절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열매를 심는 시기라고 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봄에 사서 손절하지 않고 있다가 가을에도 이제 손실이 발생하면 그때는 손절을 하라고 합니다. 자, 2분기는 개화기입니다. 이때는 자신감을 갖고 투자하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주가 흐름도 3에서 6월에는 나빴던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골든크로스 종목이 나타나면 주목을 하시고요. 기술적으로 1년 중에서 가장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수 있고 시세를 즐길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분기의 끝자락인 6월이 되면은 상승폭이 큰 종목 중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에 급락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주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3분기는 열매를 수확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혼조기입니다. 이때 대외적 변수 영향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3월 이후에 대세 상승이 나온 종목은 한 7월이나 8월 정도 되면은 꼭지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종목들이 많이 오른 주식은 반드시 이익 실현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보다는 올라가다 조정을 받는 그런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주식을 매수한다면 매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목이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 1분기에서는 굳이 매도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 3분기에서는 종목이 만약에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은 매도를 꼭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실 발생 시에 꼭 손절을 지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했다가 종목이 꺾이기 시작할 때 이럴 때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때 이유 불문하고 매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가 서툴다면 가을 시장은 쉬는 게 좋다고 해요. 이 무렵의 변동성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겨울입니다. 겨울은 휴식기예요. 이때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주식시장의 과거를 돌아보면 4분기에 시장이 좋았던 때가 거의 없다고 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때 자산 관리 또는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크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에 투자 실패를 하거나 계좌 관리를 못하면 이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은 매수를 웬만해선 자제를 하고요. 대신에 유망한 투자 종목을 찾는데 힘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때는. 그래서 겨울부터는 시장의 흐름을 유심히 살피다가 이렇게 봄이 오면 새해에 어떤 종목에 들어갈지 계속해서 타이밍을 재고 시나리오를 그려가야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 현금을 많이 모아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연중에 최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겨울을 지나서 봄까지가 한 해의 농사의 시작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하는 주식을 마음대로 쇼핑하는 계절이기도 하는데 반대로 이 시기 때, 이 겨울 때 너무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식시장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미국 대선이 치를 때 보면은 11월에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2016년에 11월, 그 다음에 2020년 이때 11월은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은 10월 말까지는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겨울 시기에 급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2024년에서도 그러면 만약에 대선을 앞둔 10월까지는 하락이 좀 보일 수 있고 그 이후에 겨울 시기에 또 급등세를 보일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금리에 따른 투자 전략, 그 다음에 장세에 따른 투자 전략, 그 다음에 계절에 따른 투자 전략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금리가 미국에서 이제 인하를 하반기쯤에 이제 한다고 했고요.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하 초기에는 주의를 하지만 인하 중후반부에서는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새로운 시장 중심주를 우리가 탐색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은 금리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찍으면서 지수의 하락이 보시면은 회복이 되면서 횡보장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횡보장이면서 이제 금리 인하기에 들어가는 시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 시장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이 저자 같은 경우에서는 2024년 증시를 볼 때 2023년보다 GDP 성장률이 나름 올라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이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좀 잘 활용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슈와 이제 테마에 해당되는 이런 그때 중요한 시장 중심주에 주목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수가 변동이 보이면서 테마가 이제 빠르게 바뀔 수 있으니 우리가 예민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여전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는 시점은 이제 봄이기 때문에 이제 탐색기에 해당이 되고요. 다만 증시가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빠지는 것보다 이렇게 반등을 보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공매도 금지나 또는 이제 대주주 요건 완화라든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증시 방어적인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지다가도 이제 반등을 보였는데 이 반등을 보였지만 또 여기에 또 저항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어느 정도 이 상승이 나왔던 것이 조정이 있다고 나올 수 있겠으나 우리는 또 이제 여름을 기대하면서 또 매매를 할 수 있겠죠. 또
또 올해 겨울도 이제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또 지수는 오를 수 있다고 하니 겨울을 우리는 그러면 빨리 준비해야 되겠죠. 이 가을쯤에 겨울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세 가지를 이제 알고 나니 시장에서 어떠한 자세로 취해야 되는지 그래도 대략적인 여러분들이 맥락이 잡히시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는 것과 알고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투자 성적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토대로 지수를 조심해야 될 때와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를 명확히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그럼 이럴 때 지수를 조심해야 될 때와 투자해야 될 때 상한선님이 좀 알려주실 순 없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자, 그러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어플은 100%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입할 때도 뭐 개인정보 같은 거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 어플은 저희 이제 블로그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어플에서 제가 수익 도전 게시판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관심 종목들을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이 관심 종목들을 공유해드릴 때 왜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지 디테일한 관점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적어가면서 제가 시장은 어떤지 자주자주 좀 코멘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보시면은 이때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9월 19일에 제가 이런 관심 종목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증시를 한번 보시면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뭔가 증시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 쉬어가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이제 폭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때 같이 좀 쉬어가자, 저와 함께한 폭락장도 두렵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관심 있는 종목들은 찍어야 되는 시장이다 라고 제가 어플에서도 이따금씩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어플에서 제가 시장에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을 항상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시겠죠. 아니, 돈 버는 거면 혼자 하지 왜 이걸 추천하고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또한 이제 모든 종목, 모두 좋아 보이는 종목을 다 찍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수익을 숨 쉬듯이 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거 한번 드셔보라고 나눌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댓글을 남긴 적이 있거든요. 댓글을 읽어보시면 처음엔 의심을 좀 했습니다. 무슨 리딩방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꾸준히 보고 어플도 다운받아서 보다 보니 무료 선행을 하시는 아는 주식 지식, 늘 장전 시황 등 올라갈 만한 재료 등등 종목 분석 등등 정말 하얀 뇌 속을 지식으로 차곡차곡 채워주시네요 하면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 따봉이 23개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어떤 주식 채널보다 괜찮네요. 진심입니다. 하도 사기 채널이 많아서 그냥 이것도 같은 과련이 생각했는데 다른 곳과 좀 많이 다르네요 하면서 근데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또 안 맞는지라 하면서 일단 영상은 잘 보고 배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콘텐츠가 나쁘지 않고 진심이 담겨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제가 어플에서 관심 종목을 공유해드리는 것에 이 성적도 제가 항상 투명하게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2023년 수익률 결산, 그 다음에 2022년 수익률 결산, 그 다음에 2021년 어플 개설부터 모두 수익률 결산을 다 해놨습니다. 모든 게 전부 다 투명하게 뭐 손절이면 손절, 익절이면 익절 다 기록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시면서 투자가 어렵다면은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추천주를 들 때는 뭐 종목명, 매수가, 뭐 매도가들을 다 공유를 해드려요. 이런 것들은 뭐 어디 가서는 볼 수 있죠.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들은 어디 가서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런 것만 보면 주식 실력에 발전이 없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은 제가 여기에 관점들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려요. 왜 봐야 되는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배워두시면은 시장은 반복되기 때문에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추천주나 관심 종목이 주식을 가장 실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수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알려주는 사람이 이렇게 관점도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해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거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장전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시황 뉴스도 정리해드리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개장 전에 1분만 딱 한 번만 체크하시면은 그날에 급등이 가능한 뉴스 또는 관련주 50%를 인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한가 일정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한가 일정 게시판이 있죠.
이 일정 게시판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두 달 또는 두세 달간에 체크해야 될 일정들을 싹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정리해드리고 있죠. 이렇게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재료에 대한 시나리오, 매매에 대한 시나리오를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선 스쿨이라는 코너에 오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200억 슈퍼개미의 관점호를 토대로 만든 검색식이나 뭐 캔들,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공유해놨고요. 그다음 55억 성현욱 투자자의 이 검색기나 저의 중기 수익 매매법 강의도 있고요. 그리고 28살에 620억을 번 청년의 매매법의 차트 소식도 제가 공유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어플을 보시면서 정말 투자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어플은 여러분들이 댓글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매주 찍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유튜브 외에서 제가 이렇게 어플에서는 매일마다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어플에 들어오셔서 저와 좀 더 친밀하게 지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